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호모 사피엔스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걸어왔던 그 길 중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을 이 전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그 매머드의 화석 앞에 서 있는데요. 이 매머드는 우리가 좀 맘모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500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를 했고 안타깝게도 신석기 시대쯤 되는 지금부터 4,000년 전쯤 멸종된 지금은 지구상에는 없는 그런 그 포유류 종입니다. 제가 왜 이 앞에 섰을 때 어떤 인류의 진화에 대한 감동의 이야기를 느꼈냐면은 이 거대한 이 포유류, 이 짐승이 인간의 어떤 진화와 같이 걸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500만 년부터 4,000년이면은 인류와 거의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 이 맘모스가, 이 매머드가 멸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사냥입니다. 이 거대한 동물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겨뤄서 이 동물을, 물론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했다는 설도 있고, 인류가 이 그 매머드를 너무나 많이 사냥을 해서 멸종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 거대한 동물의 크기를 상상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 이 거대한 그 짐승을 사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년이라는 영화인데요. 감독 이름은 스탠리 큐브릭입니다. 이 영화가 지금부터 보면 50년도 더 된 영화입니다. 1968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우주 시대가 2001년에 열렸을 때 벌어지는 그런 좀 스릴러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SF 영화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영화 이야기를 하냐면 우주 시대를 그린 이 영화 2시간 반짜리 영화의 중요한 오프닝 10분이 바로 이번 전시와 굉장히 많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10분 동안 이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은 인류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진화했는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주죠. 유인원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유인원 한 집단이 하고 다른 집단이 물웅덩이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는데 결국 한 집단이 싸움에서 져서 물려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도구를 쓰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큰 동물의 아마 뼈를 들고 이 뼈를 막 움직이면서 전쟁을, 싸움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구를 쓰는 유언인 집단이 도구를 쓰지 않는 집단을 결국은 제압하게 되죠. 그 멋진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막 도구를 쓰면서 그 흥분, 유인원이 정말 도구를 휘둘면서 하늘로 막 던지는데 그 장면 전환. 이때 흐르는 그 음악도 굉장히 장엄하지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음악이 쫙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인간이 결국 도구를 쓰게 되면서 만물의 영장으로 진화하게 되었고, 물론 그 영화에서의 진화의 끝은 우주선인데요. 아마 뭐 다른 어떤 정교한 지금의 뭐 스마트폰과 같은 도구들도 인류 유언인들이 처음 썼던 그 도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화한 또 다른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이 매머드의 화석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좀 더 의미가 좀 더 색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기 그 인류의 조상들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그렇고 1m도 채 되지 않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지금 현생 인류에 비해서도 매우 작은 그런 크기, 힘도 미약하고 뭐 속도도 느리고
하지만 결국 인간의 조상이 이러한 거대한 동물들을 제압을 했고요. 그러면서 점점 지구의 지배자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간은 도구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인간을 규정짓는 여러 형질적 특징,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립보행이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써 직립을 하게 되니까 인간은 이 두 손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앞발이 아니라 두 손을 쓰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그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결국 도구를 쓰기 위해서 인간은 진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쓴 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들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구를 보러 가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인간과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영화적 상상력으로 인간이 쓴 첫 번째 도구를 뼈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쓴 첫 번째 도구는 무엇일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의 답은 알 수가 없다입니다. 물론 인간은 뼈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마 나무를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무를 썼다면 우리가 목기, 뼈를 썼다면 골기를 썼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구들은 석기입니다. 돌로 만들어져 있는 도구들인데요. 아마 돌은 다른 어떤 인간이 썼던 재료보다 보존이 잘 되죠. 다행히 인간은 이 석기를 꾸준히 사용을 해왔고요. 이 석기를 통해서 정말 인류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많은 인간이 써왔던 이 석기들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거는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주먹도끼입니다. 이 주먹도끼, 영어로는 핸드엑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바로 이 형태의 석기가 주먹도끼입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린다면은 일종의 물방울 다이아처럼 마른 모지만 위쪽으로 좀 긴 그런 형태인데요. 크기는 정말 인간의 주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크기, 한 10cm 정도 내외의 그런 크기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석기가 바로 주먹도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언제부터 쓰여졌냐?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180만 년 전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18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현생 인류도 이 석기를 꾸준히 써서 10만 년 전까지 이 석기는 가장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석기가 18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 꾸준히 사용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석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현생 인류, 그리고 호모 네안데르탈린까지도 이 석기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진화의 한복판에 함께 인간과 같이 걸어온 그런 도구가 바로 이 주먹도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 설명을 두고 이 석기를 보신다면 좀 더 이 석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새롭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석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론을 또 낳게 됩니다. 특히 이 석기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대칭성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면에서 봤을 때의 좌우 대칭도 있지만 이 측면에서 봤을 때의 대칭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실제로 이 주먹으로 잡고 이 뾰족한 그 칼끝과 같은 이 뾰족한 끝부터 그 옆에 있는 날 이용해서 짐승의 그 살을 발라내거나 가죽을 벗기는 등 다양한 용도로 써서 원시인에게 있어서 스위스 맞는 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주먹도끼 핸드엑스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기능을 가진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석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게 인간이 만든 석기인지를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석기들을 보시게 되면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낸 그
과정들이 실제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종의 석기 공장을 발굴해서 석기의 몸돌과 뗀 돌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일괄 유물로 전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전시장 안에서 그런 유물들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원시인들이 석기를 만들던 다시 말하면 석기 공장, 석기 제작소가 발굴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보시면 인간이 석기를 만들 때 떼어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깨진 막돌하고는 달리 일정한 규칙성에 의해서 돌이 깨지게 되고요. 그 또 파편들도 인간의 타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분포가 그렇게 자연적인 돌의 깨짐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고 이렇게 다시 보시면 이 돌이 굉장히 다양한 그 타점, 규칙적이지만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우리가 보는 그 자연 돌의 그 깨짐하고는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만이 도구를 쓰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 동물의 왕국 이런 텔레비전 채널을 보시더라도 여러 그 동물들도 도구를 쓰거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생존과 관계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정교한 도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 그걸 전승하고 그것들을 좀 더 진화시키고 발전시켜 오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도구와 다른 동물과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주먹도끼는 미술품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능을 뛰어넘는 굉장히 정교한 기술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이 주먹도끼가 너무나 정교하고 기능 이상으로 아주 정교하게,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어떻게 보면 우수한 지능, 지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물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발굴을 해서 보면 크기가 30cm가 되는 굉장히 큰 주먹도끼도 발견이 됩니다. 정말 30cm 되는 주먹도끼는 뭐로 쓰는 걸까요? 아마 진짜 이 제작자의 제작 능력, 그 결과적으로는 그 제작자의 지력, 지능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뇌생남? 뇌생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라는 건데요. 이런 이론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펴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메르콘이라는 이런 고생물, 고진화 이런 쪽에 관계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 연구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주먹도끼는 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주먹도끼는 자신이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결과였다라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섹시 핸드엑스 티오리라고 하는데요. 번역을 하자면 섹시한 주먹도끼 이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이론은 여전히 가설입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먹도끼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인류가 단순히 기능을 위해서 도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능을 초과하는 미적 감각을 가지고 이런 그 석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거는 이번 전시는 이 위에는 그 뭐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이쪽에서 발견되는 그런 우리 그야말로 세계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런 지표적인 석기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아랫단을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이 석기들이 쭉 지금 함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석기들이 있지만 이 주먹도끼, 그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이런 주먹도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땅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주먹도끼도 제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큰 형태는 같지만 한국에서 발견되어 있는 이 주먹도끼가 조금 이렇게 거칠어 보이고 타점수가 좀 더 둔탁해 보이기 때문에 정교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이런 주먹도끼는 한국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와 재질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이런 석기들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그 돌 중에서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예, 이 화강암은 다른 어떤 돌보다도 정말 다이아몬드 정도는 아니지만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한 경질에 다루기 힘든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화강암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먹도끼를 만든다라는 이 모습은 다른 연한 돌을 가지고 주먹도끼를 만드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노동력의 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여주는 이 주먹도끼는 이 화강암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크기도 약간 크고 좀 묵직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전시실을 나가서 국립중앙박물관 본관에 가면 불교 조각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석불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석불들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석불들은 지금 이 돌과 같은 재료인 거죠. 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예술품, 특히 석조 예술은 이 화강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통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 이 주먹도끼를 만들던 우리의 조상이 어느 순간에는 종교 예배 대상인 불상을 같은 재료인 화강암을 통해서 만든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전시를 통해서 어떤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화강암과 어떻게 관계했는지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이번 전시의 큰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석기 중에서 주먹도끼 다음 제가 주목해 보고 싶어 하는 그 석기는 블레이드입니다. 돌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날이라는 석기는 지금으로부터 4만 년, 3만 5천 년경 이때 발견되는 그러한 석기입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저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지금으로부터 3만 년, 4만 년 전 그 시점이 굉장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류와 다른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종,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우리가 그 고고학적 해석에 의하면은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연구를 해본 결과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별도의 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인간과 경쟁적인 가장 강력한 종이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 4만 년 전 이야기를 꺼냈냐면 4만 년 전부터 대략 한 2만 년 전까지 그 시점에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의 길을 걷게 되고요. 역설적으로 4만 년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호모 사피엔스는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만물의 영장으로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바로 블레이드라는 돌날인데요. 여러분이 좀 돌날을 보시면 진짜 돌날입니다. 나이프처럼 정교한 그런 석기인데요. 블레이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옵시디안 블레이드, 바로 흑요석으로 만든 블레이드 돌날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재질이 옵시디안 흑요석인데요. 아마 그 석기 중에서 이 흑요석 석기는 한번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 새까만 돌로 유리처럼 빛나는 이 재료가 흑요석인데요. 이거는 화산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독특한 재료로 만들어진 석기인데요. 흥미롭게도 이번 호모사피엔스 전 도록에서 실린 제 글 중에서 아마 제 글도 좋지만 아주 흥미롭게 읽은 글은 성춘택 교수가 쓴 이 한반도에서 흑요석으로 만든 이 도구에 대한 석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흑요석은 화산 지역에서만 발견되는데 이것이 화산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이런 흑요석으로 제작된 석기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아직 좀 어렵지만 그 당시에 그 원시인들도 이 흑요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주 먼 거리까지 그 이동하면서까지 이것들을 교환하고 아마 가지고 가거나 이동시키면서 이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를 사용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활발하게 그 원시 시대 사람들이 지역과 지역에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주목도끼에서부터 이런 석기를 통해서 뭐 단순하게 도구의 제작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원시 인류의 미적 감각들이 투영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하지만 좀 더 미술 이야기를 살펴보시려면 바로 이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옵시디안 블레이드라든지 이런 돌날들이 등장하는 이 시점, 바로 정말 인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 인간들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림입니다. 정말 정교한 진짜 본격적인 그림들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이 그림들은 아주 독특한데 그려지게 되죠. 동굴 속에 그려지는데요. 지금부터 이 전시에 있는 동굴 벽화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동굴벽화 앞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동굴벽화를 가려보시면 이 벽이 지금 이 전시실처럼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이죠. 동굴 속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동굴 속의 그림들은 그림을 그리라고 만들어진 벽이 아니라 침식 동굴, 석회암 동굴, 우리가 가는 그런 동굴입니다. 굉장히 그 어둡고 깊고 게다가 그 벽면이나 이런 곳들이 울퉁불퉁하는데요. 이 곳에 우리의 조상 호모사피엔스는 그곳까지 들어가서 지금 이러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 보면 대략 한 4만 년 전부터 이런 동굴벽화를 그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정교한 그림 이전에 손바닥 찍기라든지 인간이 남긴 인공적인 흔적은 뭐 4만 년 이전까지 올라가지만 4만 년 이후 특히 뭐 소베 동굴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되는 이런 동굴 속에서 그림들 이런 거로 대학 봤을 때 현재까지로는 4만 년부터 그 다음이라면은 이 라스코 동굴처럼 2만 년, 그보다 좀 더 우리 쪽으로 가깝다면 루피냑 같은 이런 동굴 벽화들이 그야말로 후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예술적 결과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레제지라는 도시를 가서 보시면 혹시 이 도시의 닉네임이 뭐냐면 World Capital of Prehis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선사시대 문화의 수도, 선사시대 전 세계 수도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 주변에 지금 이 전시되어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유적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라스코 동굴벽화. 아마 구석기 동굴벽화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동굴벽화가 라스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라스코 동굴벽화도 가시려면 이 레제지라는 곳에 가셔야 되고요. 이 레제지라는 곳에서 또 갈 수 있는 중요한 동굴벽화 유적이 지금 제 바로 뒤에 있는 루피냑이라는 동굴벽화입니다. 물론 이 동굴벽화는 사람들의 접근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이 루피냑이라는 동굴벽화는 그 선각, 특히 또 소묘, 드로잉과 같은 그런 표현이 들어 있어서요. 채색 동굴에 비하면 보존이 좀 더 용이하고 개인 소유의 동굴이다 보니까 아주 제한된 인원에게는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굴 속으로 한참 들어가면 그때 그 주변에 매머드 때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줄지어 가는 매머드의 모습들을 그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때로는 그어서 때로는 목탄을 이용해서 그 형태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 거대한
매머드의 무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 루피냑 동굴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천정 위에 여러 동물들, 아이벡스라든지 그 구석기를 대표하는 여러 동물들이 천정 한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 깊은 동굴까지 들어가서 이러한 그 예술품을 남길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동굴 벽화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거지용 동굴이 아니라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그야말로 공포스러울 정도로 어두운 그런 그리고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굉장히 접근이 어려운 이런 곳을 뚫고 들어가서 인간이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뭐 현대 미술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맥을 최대한 살리는, 작품이 놓이는 그 장소에 대한 맥락을 살리는 작품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이걸 뭐 한국어로는 장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오리지널로 하면 사이트 스페시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 그 현장 맞춤형 그림을 그리는 게 현대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요. 진짜 이 동굴 벽화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조상 호모 사피엔스가 이 동굴이라는 현장의 그 느낌을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미지들을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시장에 와서 보시면 이 전시장 벽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동굴 벽화를 가서 보시면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동굴, 그 안반 속에 그것을 벽면 삼아서 인간이 그 형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보면 약간 2D에 가깝지만 진짜 동굴에서 가서 보시면 안반이 튀어나오고 들어간 그 효과를 다 이용을 해서 지금과 같은 이 여러 구석기 시대 때 살았던 동물들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봤던 그 거대한 매머드부터 뭐 술록 이죠. 사슴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이런 술록들, 그리고 놀랍게도 사자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던 유럽, 프랑스 한복판에 구석기 시대에는 사자가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유럽 특히 여러 곳곳에 사자도 그 굉장히 중요한 초원을 누비는 동물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봤던 그 매머드, 그리고 그 동굴 속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리 조상 중에 단군 신화에도 등장하는 동굴곰, 이런 거대한 그 동물들의 그림들이 실제로 실물 사이즈로 그려져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동굴들은 정말 이렇게 보게 되면 의문이 됩니다. 어떻게, 왜 인간이 이런 그 거대한 그림들을 그렇게 위험한 동굴 속에서 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동굴들은 이 사람들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주거 공간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그들의 삶과 관계된 어떤 의식을 하면서 그 과정에 의해서 이 동굴들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동물들은 뭐 사냥의 대상이긴 하지만 사냥보다는 그 자연의 경외감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원시 아마 종교 의식과 관계된 의식의 장소로서 동굴이 쓰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일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은 하는데요. 뭐 다산과 풍요라는 원시 신앙의 기본이 이 동굴 벽화에도 반영되었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그 메시지는 좀 더 연구에 의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서부터 이 루피냑 이 동굴의 이러한 그 회화 그림들은 원시 인간들이 어떻게 그 자연과 교류하면서 또 인간의 상상력을 키워왔는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이런 동굴 벽화들이 4만 년 그리고 2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등장하면서 아마 인간의 그 상상 능력을 한껏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4만 년부터 2만 년까지의 그 시간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죠. 가장 인간의 경쟁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네안데르탈인과 인간의 경쟁에 있어서의 마지막 피날레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지만 인간은 그 네안데르탈인을 결과적으로 제압하면서 이 지구상의 가장 지배적인 종으로 성장하는데, 그때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적인 도구가 블레이드라면 그와 함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동굴 벽화가 그거에 대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능력의 급성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연구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도 그림을 그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밝혀진 네안데르탈인이 남긴 그림들은 굉장히 좀 더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웅장한 동굴 벽화, 굉장히 사실적이고 리얼리티가 뛰어나면서 뿐만 아니라 동물의 요체나 특징을 잘 살린 이런 동굴이 벽화가 아니라 기호나 압축된 어떤 표현력들을 보여서 차이를 좀 드러나는데요. 분명한 거는 인간은 바로 이러한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어떤 지식을 공유하고 그것을 다른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어떤 지식의 전달 메커니즘으로 이런 동굴 벽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사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지식혁명의 첫 번째가 그때 이 동굴 벽화를 통해서 드러났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막상 아마 이 동굴 벽화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드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그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와 함께. 저는 지금 그 독일 홀렌슈타인에서 발견된 그 사자 인간, 독일어는 레벤멘슈라고 부르는 그 조각상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조각상을 보시면 메머드의 그 상하, 이 뼈를 이용해서 상체는 사자를, 하체는 사람의 몸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동굴 벽화를 통해서 2D 회화의 세계를 봤다면 지금 호모 사피엔스, 우리의 조상이 만든 입체 조각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체는 사자, 하체는 인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반인반수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조각은 지금 이 독일에서 발견된 이 사례뿐만 아니라 구석기 동굴 벽화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들은 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체가 사슴도 있고 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반인반수의 이런 표현들이 그 구석기 시대에 생각보다 넓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자의 가죽이라든지 곰의 가죽을 들러쓴 어떤 그 원시인을 상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자인간 레벤멘슈가 아마 이 동굴 벽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 동굴 벽화는 이 동굴 속에서 원시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려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한 의식을 주도했을 한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부족장이라든지 그런 의식의 리더를 상상하신다면 이 사자 인간, 이런 가죽을 둘러쓰면서 그런 의식을 진행했던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상이 맞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류의 최초의 화가는 바로 이 레벤멘슈, 사자 인간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은 미술을 처음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해왔고 그것이 주먹도끼를 통해서 미적 표현이 반영되기도 하면서 여러 석기를 통해서 그것들이 고도화되는 과정이 있었고 특히 방금 살펴본 동굴벽화의 단계에 오게 되면 인간이 가장 경쟁적이었던 네안데르탈인과 차별을 보여주면서 지구의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인간이 남긴 유적은 동굴벽화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 이 진화라는 호모사피엔스 전시에 통해서도 드러나 있듯이 인간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인간의 그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이렇게 중요한 미술은 우리가 뭐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일부로서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들이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지식이지만 이 사피엔스 이 전시 안에서 미술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좀 해봤습니다. 부족한 이야기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